MZ도 또 그 이전의 세대들도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의 자아가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교육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이 매우 크게 작용해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도 전혀 다른 인격이 발달된다 믿습니다. 또 다른 예로 MZ 중에도 소위 꼰대들이 많이 있고 기성세대 중에도 MZ에 가까운 개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인원들은 분명히 많지 않고 따라서 특정 집단 중 대부분의 인원들은 특정 특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같은 경험을 했을 경우에요. 이러한 공유 특성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사회 현상에 의해 발현됩니다. 따라서 MZ세대가 자라난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준 없이 MZ만을 바라보면 그들의 형질은 전혀 독특하지 않은 것처럼 와닿습니다. 따라서 MZ의 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과 다른 세대가 겪은 사회적 배경을 기준 삼은 후 MZ가 겪어온 사회적 배경을 그에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현대 이전의 사회를 기준 삼아 두 사회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성세대를 기준 삼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속하는 대국을 만들어냈다는 논리죠. 오류는 이들이 홀로 그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보다 거대한 여러 사정들이 맞물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구권은 남하하는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높은 인건비 때문에 스스로 사용할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주의를 막아설 전초기지와 일종의 공장 역할을 할 대체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죠. 6.25 전후 한국은 미군이 러시아와 중공을 막아내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던 지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한국인들은 부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기회를 활용하고자 새마을운동, 잘살아보세 등의 프로그램과 구호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련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의 기업들은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기술에 기반한 제품 생산 능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윽고 한국은 사회주의의 남하를 저지하는 전진기지 또 서구권이 필요로 하는 물품 생산지로서 사실상 선정되었습니다. 서구권이라는 거대 시장은 일본, 한국, 대만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고 이에 한국은 서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가 체제 자체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유럽의 교육은 귀족들이 원하는 대로 교사들을 고용해 진행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학들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들을 고용하는 방식이었고 대부분의 직무교육은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이 물려받는 식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교육이 교육의 주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공장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부속처럼 일할 획일화된 숙련공들을 필요로 했고 이때부터 정해진 것을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암기식 교육, 즉 학교 교육이 대중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허용할 수 있는 사교육이 아니라 공장식 주입식 교육을 전 국민에게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암기식 유교 교육도 이 과정에서 한몫했죠. 그렇게 한국은 부를 향한 기회를 잡기 위해 숙련공을 배출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식 교육에서 우월한 인재로 여겨지는 개개인들은 창의적인 리더라기보다 숙련공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지금도 한국 교육은 기획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지시받은 것을 잘 실행하는 숙련공이나 직원들에게 잘 가르치는 중간 관리자 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를 놓고 비교해보세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못 만든다 주장을 했습니다. 삼성 쪽에서. 그런데 애플이 장악하지 못했던 인도와 같은 시장에서는 독보적 위치를 점유했던 윈도우 폰이 있습니다. 전화면 터치 방식이라는 걸 제외하면 아이폰과 전혀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아이폰을 배겼고 소송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고소했던 내용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전화면 터치 방식이 아니라 아이콘의 모습과 운용 방식, 기기를 잠그고 해제하는 방식, 제품의 외형 디자인 등 윈도우 폰은 전혀 따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는 애플이 이미 장악한 시장을 뚫기 어려워 결국 윈도우 폰 제품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애플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스마트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이고
그에 비하자면 삼성은 아이폰을 말 그대로 베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처럼 애플이 만든 시장에서 경쟁할 제품을 베껴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단순 메모리 칩은 잘 생산할 수 있지만 CPU, GPU, 시스템 반도체로 우위를 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한때 한국 경제의 40%를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식 교육으로는 승전공, 중간관리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한인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글로벌 기업들에 취업합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인도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들의 CEO까지 오르는 반면 한국인들은 승용공과 중간관리자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차세대 한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우수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부의 기회를 잡기 위해 민족 전반을 획일적으로 훈련시킨 특정한 정책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이 방법은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기회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의 노력과 세계적 산업구조 중 어떤 것이 한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이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냉전이라는 구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노력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의 정치 및 산업 구조가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었고 그 세계적 방향이 한국의 부에 대한 단순한 노력보다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방향에 맞추지 않으면서 노력해봐야 헛수고였을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노력을 좀 덜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만 맞추었다면 어느 정도의 성공은 보장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쓱 쳐다보기만 해도 노력하면 되는 시대를 살았던 측면이 기성세대에게는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모든 것을 일구었다 자칭하는 것은 국가적 선동의 결과죠. 다음 영상에서는 MZ세대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